네, 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생애 첫 출연 이후에 저희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마음 잡고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먼저 미국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에 육박했습니다. 제가 장주에 보면 1.97까지 한번 터치한 걸로 아는데 2019년 12월 이후에 최고치인 것이죠. 또한 내일은 소비자 물가, 이게 1월달 CPI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떠세요? 증시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은데 이 관련돼서 더 확대될 거냐 아니면 이런 시기는 좀 더 안정될 거다.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계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변동성 국면 같은 경우는 사실 1월 달에 1차 변곡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조금 더 높은 레벨 수준을 나오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월 달 CPI 예상치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시장은 7.3%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이 7.0% 수준이었으니까 그 전월 대비 조금 소폭 올라가는 여전히 높은 물가 레벨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그 전망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이 높은 물가 레벨 자체를 이미 1월 달에 당겨서 먼저 조금 저는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그렇고요. 미국채 2년물 금리도 그렇고 1월 달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우려를 빠른 시각으로 조금 적용을 해서 금리 레벨 수준 또한 조금 급등장이 한번 연출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어느 정도 높은 물가 지표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금리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잠잠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형 기술주로 위시되는 그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정장이 조금 어느 정도 가라앉은 모습이고요. 나스닥 내에서도 뭐 애플이라든지 대형 기술주들의 반등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달을 놓고만 보자면은 1월 달에 조정을 한 차례 겪었던 기술주 내지는 성장주들이 조금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월이라고 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사실 3월 FMC 회의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추세적인 상승세 가능성은 그렇게 여력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반등 여력은 제가 아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1월 달만 놓고 보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 강도와 매도 강도를 나타내는 RSI 지표가 30포인트 이하, 즉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1월 달 월별 수익률만 놓고 보자면은 한 12%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사실 이익 같은 경우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1월 달에 오히려 한 4%가량 반등하는 수준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익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그 불확실성에 조금 노출돼 있어서 센티먼트적으로 조금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어 있었던 그런 1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과도하게 조금 하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2월 달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심화되었던 업종 위주로 좀 반등 여력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뭐 물가 레벨이라든지 내지는 WTI 국제 유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측면에서는 원가 부담이 아직까지는 조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요, 매출 원가를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력이라든지 내지는 매출 원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영업이익력이 담보되는 이익이 좀 담보되는 업종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2월 달부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과매도권에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워낙 우려감이 좀 높았던 1월 달을 지났고요. 2월 달부터는 이제 차츰차츰 위쪽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주도주였던 게 메타버스 NFT 관련된 성장주들이 올 초 조금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한다면 지금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적길 테고 하지만 그 반등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마음 편히 지금부터 관망 자세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어떤 쪽에 무게를 두세요?
저는 사실 중장기적인 그 성장 스토리가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작년에 시장을 끌었던 그 키워드들이 여전히 이제 유효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리에서 정부라든지 내지는 연기금들 이 제도권들의 관심이 이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그 국채금리 이슈에 조금 변동성이 민감한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성장주들에게는 좀 힘겨운 버티기 싸움이 좀 지속이 될 것이지만요. 어쨌든 간에 CPI 물가지수도 사실 1분기 말을 정점으로 조금 꺾일 여지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시장이 이미 그 금리 상승분을 많이 반영을 한 만큼 사실 성장주들은 최근에 조정을 겪었던 그 성장통들이 점차 이제 완화되는 국면이 오히려 2분기부터는 조금 전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이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사실 1월 중에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메타버스 육성을 한 5,560원 가량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디테일하게 세부 방향으로는 뭐 NFT의 활성화라든지 그 기업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지원금을 준다든지 내지는 또 이제 사람적인 측면에서 크리에이터 등 이제 새로운 그 직업 자체를 조금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골자로 1월 달 중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기도 하고요. 또 증시별로 보자면은 사실 게임주들이나 내지는 미디어 업종들이 최근에 뭐 조금 버블 논란이 12월 달까지는 있었지만 사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9월 달 수준으로 작년 9월 달 수준으로 많이 되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어느 정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반등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 모멘텀도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이익 영향력이 여전히 견고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이익 모멘텀이 받쳐준다면은 이거 뭐 약간 허황된 그런 테마 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 그런 성장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테마가 아니고 실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댐레이더가 올해 블록체인 키워드로서 메타버스, 그다음에 게임파이, NFT를 제시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게임파이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 관련돼서 어떤 투자 포인트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를 모두 융합하는 그런 새로운 게임 산업 분야라고 이제 명칭을 조금 해석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또 많이 거론되었던 플레이 투 언 게임,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익 구조를 또 게임파이와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가 내가 되는 거죠. 게임 업체들이 아니고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뭐 블록체인 시장이라든지 가상자산 시장도 이미 제도권의 관심도 많은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게임 업체라든지 내지는 미디어 업체들 그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들 또한 이런 탈중앙화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파이도 사실 그 업종별로 보자면은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조금 심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뭐 좀 이익이라든지 내지 스토리가 담보되지 않는 그런 무분별한 투자보다는요. 게임 업종 내에서도 사실 유저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고 이 가상자산 내지는 그 게임 업체들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게임파이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근데 P2E가 국내에서는 합법화까지는 상당 부분 요철 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게임파이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좀 더 테마성에 국한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규제가 조금 심하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규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사실 3월 달에 이제 개편이 될 텐데요. 제가 뭐 섣불리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 후보들마다 이제 공통적인 공약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게임 산업 관련해서 공통된 점을 찾자면은 사실상 이러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점차 완화되는 국면,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선진국들이나 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P2E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필리핀이라든지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P2E에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유저들이 그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엑시 인피니티로 대표되는 그 게임 플랫폼 내에서 이제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는 뭐 허황된 꿈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규제 리스크 때문에 사실 조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부분이지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글로벌리하게 지금 대세가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P2E를 조금 규제시킬 수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게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게임하는데 돈을 더 쓸까요? 아니면 일상 생필품이라든지 다른 거를 쓸까요? 어떤 쪽이 좀 더 강하다고 보세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돈을 씀으로 인해서 제가 아이템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 아이템의 가치를 제가 높여서 결국에는 다른 게임 유저들에게 파는 게 이게 P2E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잡혀야지만 이게 블루오션 시장이다 보니까 이 유저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또 새로운 그런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 또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P2E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인 게 사실 이게 조금 많이 파이가 커지고 볼륨이 커지다 보면은 이 산업 내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P2E를 행하는 그런 유저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임으로 번 돈은 아무래도 게임 안에서의 좀 더 선순환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최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요. 뭐 코베이징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요. 시장에 주목할 만한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시 관점에서 보자면은 디지털 위안을 조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사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미 이제 디지털 위안이 거래되는 그 볼륨 자체가 한 12조 원을 형성을 했다고 해요. 중국 자체가 이제 디지털 위안에 대해서 속도를 많이 내고 있고요. 2월 달 지금 열리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약간 보편화, 상용화를 조금 선언을 하겠다고 그 전부터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새롭게 이제 중국 내에서 많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이렇게 벌써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면은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그 결제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을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 또한 이런 디지털 자산, 특히 이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연구 개발을 많이 서두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자면은 중앙은행의 80%가 이미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착수를 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다라고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사실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국가들이 하나둘씩 디지털 자산 통화에 대해서 결제 비중이나 시스템을 늘려나가게 된다면 사실 미국도 가만히는 없을 수 없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도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가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를 빠르면 2월 내지는 늦어도 한 3월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도는 저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효한 성장 스토리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기 순환형 성장주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간단히 이유가 뭔가요? 1차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리 레벨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민감도의 시장이 조금 반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 중에서도요. 경기 순환형을 1차적으로 보자는 시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물가 지표가 조금 잠잠해진 뒤에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좀 고밸류 부분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 내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다. 그거는 이제 늦어도 한 2분기 중으로는 전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국면에 그래도 적시성 있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